1933년 4월 5일 아침 한 맨해튼 변호사가 체이스 내셔널 은행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 예치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체이스는 거절했습니다. 정부는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의 금은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재산이 자신이 아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단 하루 아침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이제 90년이 지난 지금 옹호자들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몰수할 수 없으며 동결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말하는 새로운 자산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석은 약속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포렌식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자산 모두에 동일한 테스트를 적용할 것입니다. 네 번의 통화 붕괴가 우리에게 묻도록 가르쳐 준 테스트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어느 것이 당신을 더 부자로 만들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 실제로 어느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 기록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스스로 조사하십시오. 투자를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역사가이지 브로커가 아닙니다. 네 번의 통화 붕괴로부터 도출한 테스트. 로마의 화폐 가치 하락, 스페인의 은홍수, 1970년대 달러 위기, 그리고 1933년 미국의 금 몰수입니다. 우리는 모든 진지한 가치 저장 수단이 통과해야 할 5가지 기준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역사적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1, 정부의 몰수에서 살아남는가? 테스트 2, 그것을 지원하는 기관의 붕괴에서 살아남는가? 테스트 3, 수개월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구매력을 유지하는가? 테스트 4,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작동하는가? 테스트 5,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두 자산 모두를 이 5가지 테스트에 통과시킬 것이며 저는 여러분에게 선동이 아닌 증거를 오직 증거만을 제시할 것입니다. 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빌리링 2회 서명했습니다. 금 몰수 역사를 보셨다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데릭 바버 캠벨이라는 맨해튼 변호사가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27개의 금괴를 예치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그는 체이스로 돌아가 자신의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18분간의 대배심 세션 후에 다음 날 그를 기소했습니다. 하버드 법대 졸업생을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하는데 단 18분이 걸렸습니다. 주임 검사는 나중에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될 토마스 듀이라는 젊은 미국 검사보였습니다. 캠벨의 금은 결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금융 시스템 내에 보관된 금을 표적으로 삼을 때 몰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미 던지고 있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 없었던 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턴 프리드먼과 안나 슈워츠는 금 판매업자의 팜플렛이 아니라 지금까지 쓰인 가장 엄격한 통화 역사서인 미국 통화사에서 금을 소유한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실제로 금을 넘겨주었다고 추정했습니다. 4명 중 1명뿐입니다. 나머지 3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가호호 수색도 가택급습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눈에 보이는 금만 가져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1933년의 첫 번째 포렌식 교훈입니다. 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노출될 때만 몰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동일한 테스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압수해 왔습니다. 실크로드, 비트피넥스 해킹, 조지아주 화장실, 바닥 아래 팝콘통에 재산을 숨겼던 제임스 중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그들은 암호화를 깨서 코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키를 남겨두었거나 노트북을 켜둔 채 방치했거나 혹은 자금 추적이 이미 신원이 등록된 거래소로 직접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 자체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키를 쥐고 있던 인간이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 테스트에서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프레데릭 캠벨의 금을 찾으려 했을 때 물리적 장소이자 알려진 기관인 체이스 내셔널 은행을 급습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제한하려 할 때 아무것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결제 처리 업체, 비트코인이 일반 경제와 만나는 관문을 차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을 소비 가능한 무언가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의 키가 아니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는 개인 키로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된 셀프 커스터디,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으로 압수된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 보관된 금, 노출됨, 몰수 가능함, 뒷마당에 묻힌 금, 보이지 않음, 건드리지 못함, 거래소의 비트코인, 노출됨, 몰수 가능함, 키를 암기한 채 셀프 커스터디한 비트코인, 보이지 않음, 건드리지 못함.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도구만 다를 뿐입니다. 두 자산 모두 동일한 전제 하에 테스트 1을 통과합니다. 정부가 볼 수 있는 자산이 정부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둘 다 통과할 수도 둘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 초에 로마에 솔리두스를 도입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150년 후에 멸망했습니다. 솔리두스는 그 후에도 거의 1000년 동안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그것을 디나르라고 불렀고 베네치아인들은 그것을 두카트로 모방했습니다. 동전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의 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물금은 작동하는데 정부도 거래소도 인터넷도 정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역사상 가치가 0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관의 붕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지 6주 후인 2008년 가을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채굴된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는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의 재무장관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이 기록이 보여주는 종류의 기관 실패에 대한 해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기관의 붕괴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지금까지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입니까? 정직한 답변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 세워진 기관들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2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처리하던 마운트곡스 MTGOX가 출금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들의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콜린 버제스라는 런던의 개발자는 전 재산이 그 안에 묶였습니다. 그는 도쿄로 날아가 거래소의 시부야 사무실 밖 눈 속에서 마운트곡스 우리 돈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적힌 반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경찰이 해산시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운트곡스를 운영했던 마크 카펠레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는 그가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11월 샘 뱅크먼 프리더의 거래소 FTX가 붕괴되었습니다. 한 피해자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는 붕괴 3개월 전 FTX의 평생의 저축을 예치한 절망적인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포렌식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근간이 되는 수학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사상의 모든 파멸적인 실패는 자산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 세워진 인간 기관들의 실패였습니다. 마운트곡스는 운영이 미숙한 거래소였고 엔론 파산을 처리했던 존 제이 라이 3세에 따르면 FTX는 타인의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된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 사례였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례를 관통하는 동일한 구분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거래소에 둔 비트코인은 그것을 보관하는 기관의 사기와 실패에 운명을 맡긴 종이금과 같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상태의 비트코인은 오직 당신에게만 달린 땅에 묻어둔 금과 같습니다. 금은 무조건적으로 테스트 2를 통과합니다. 자산 자체에는 붕괴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키를 직접 관리할 때에만 조건부로 테스트 2를 통과합니다. 당신이 기관의 키를 맡기는 순간 당신은 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와 FTX가 증명했듯이 종이 비트코인은 기관이 무너지는 날 그 기관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만큼의 가치만을 가질 뿐입니다. 두 자산 모두 서로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테스트 3. 수십 년에 걸친 구매력 유지. 1930년에 금 1온스로 고급 남성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금 1온스로 여전히 고급 남성 정장 한 벌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 판매업자의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경제학자 로이 제스트럼은 200년 동안의 주요 시장 데이터를 통해 금의 구매력을 추적했습니다. 비율이 완벽하게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파운드와 달러는 근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각각 구매력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 옹호자들이 항상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980년의 공포가 극에 달해 모두가 금을 샀습니다. 그 후 가격이 폭락했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해 그 정점에서 매수했다가 은퇴 시점에 그 돈이 필요했던 중년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은 그 시점으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야 실제 구매력을 회복했습니다. 금은 세대 간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항상 20년 단위로 보장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기록된 금융 역사상에 어떤 자산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기록된 금융 역사상의 거의 어떤 자산보다 더 격렬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은 가치의 4분의 3 이상을 잃었습니다.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첫 번째 대폭락 이후 그것은 끝났다, 죽었다며 버려졌습니다. 그러다 더 높게 복귀했습니다. 두 번째 폭락 이후 그것은 다시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더 높게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폭락 뒤에는 항상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뒤따랐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정직한 역사적 농어입니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16년의 데이터로는 답할 수 없는 구매력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닉슨이 금창구를 닫았을 때 금은 9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정점 근처에서 사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원한 상승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의 하락이 이어졌고 회복 후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패턴은 지나고 나서야 명확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정 중에 격렬한 주기를 겪으며 실시간으로 가격을 찾아가는 새로운 통화 자산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아무도 모릅니다. 금은 수세기에 걸쳐 테스트 3을 통과하지만 공포에 휩싸여 정점에서 매수할 경우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신의 짧은 역사 동안 테스트 3을 통과하지만 16년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테스트 3, 상대방 위험 카운터파티 리스크. 여기서 자산과 자산을 보유한 기관 사이의 구분이 논의의 전부가 됩니다. 자신이 직접 소지한 실물 금은 상대방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파산해서 금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 회사도, 그것을 동결할 수 있는 은행도, 거래를 디지털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정부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개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금의 특징이 아니라 실물 금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종이금금, ETF 금 증서, 은행이나 할당 계좌에 보관된 금은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만큼의 상대방 위험을 가집니다. 금 자체가 아니라 금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1943년의 교훈은 금이 몰수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금에 대한 종이 청구권은 몰수되었고 종이 기록이 없는 실물 금은 몰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레데릭 캠벨에게는 영수증이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동전을 숨기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는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며 어떤 정부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총 공급량은 코드에 새겨진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전 세계 네트워크 대다수의 공동 합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으며 네트워크는 이를 시도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해 왔습니다. 프로토콜은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침해 없이 16년 동안 중단 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저 종이금과 똑같은 상대방 위험을 가집니다.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었습니다. FTX도 비트코인에 대한 청구권이었습니다. 두 청구권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금에는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없는 고유한 두 번째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키를 직접 보유한다는 것, 즉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은행이 된다는 것인데 만약 개인 키를 분실하면 그 비트코인은 영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영원히 사라집니다. 전화할 금고 관리자도 복구 서비스도 암호화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앙 권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비트코인 중 상당 부분이 분실된 비밀번호와 잊혀진 키 뒤에 영구적으로 잠겨 있으며 아무도 깰 수 없는 수학 뒤에 봉인되어 영원히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설명을 제작하고 2011년에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은 스테판 토마스라는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에 개인 키를 저장했습니다. 그는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이브는 내용물을 영구적으로 암호화하기 전까지 단 10번의 비밀번호 시도만을 허용합니다. 그는 10번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2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성기에 그 잠긴 드라이브에는 그의 삶의 모든 면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재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남은 2번의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에는 역사적 전례가 없는 위험입니다. 종이는 불타버릴 수 있고 금고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자산 모두 당신이 직접 셀프 커스터디로 자산을 보유할 때에만 테스트 서울을 통과합니다. 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둘 다 실패합니다. 금은 수탁자가 있을 때 실패하고 비트코인은 수탁자가 있거나 키를 잃어버렸을 때 실패합니다. 테스트 칼큘, 시스템 외부성. 테스트 제아가 당신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면 테스트 5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금은 기록된 역사상 모든 인류 문명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예외 없이 금을 발견하고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금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호학을 이해하거나 호환되는 장치를 소유한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세비야의 상인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무역업자는 손해 같은 것을 쥐고 설명 없이도 그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한 번도 필요로 한 적 없는 한 가지, 즉 허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허가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다루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 사용 가능한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적 및 규제적 환경으로부터의 허가입니다. 그것을 달러 경제에 연결하는 은행들이 운영되도록 허용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현 정부가 그 인프라를 열어둘지 아니면 조용히 닫아버릴지 결정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금은 역사상 모든 문명에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부의 허가도 앱도 거래소도 은행 계좌도 필요 없었습니다. 동전은 동전일 뿐이며 그 무게가 가치를 대변합니다. 비트코인은 그것으로 거래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것을 사용할 인프라가 유지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험 없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미국 정부가 단 하나의 코인도 건드리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 연방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 부르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규제 당국은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비공식 지침을 보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시그니처 은행, 시그니처뱅, 이 규제 당국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인 실버게이트와 더 실버게이트는 같은 주에 붕괴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비트코인을 달러 경제로 연결하던 통로가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여전히 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거나 식료품을 샀거나 마진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전환할 간단한 방법이 없었을 뿐입니다. 코인은 압수되지 않았고 키를 뺏기지도 않았으며 암호화가 깨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배관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부를 보유한 미국인에게 비트코인이 가진 진짜 취약점입니다. 정전도 아니고 외국 정부도 아닙니다. 1933년에 행정명령 6빌 철중 이후에 서명한 것과 같은 정부가 오늘날 단 하나의 코인을 몰수하지 않고도 어떤 은행이 어떤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함으로써 비트코인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정직성을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복잡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1933년에 금을 국경 너머로 옮기려 했던 미국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 즉 무게에 직면했습니다. 금으로 된 상당한 양의 부는 무겁습니다. 감지가 가능합니다. 세관원은 거액의 금을 운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금은 물리적 존재이며 물리학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트코인의 해답은 실제적입니다. 12개의 단어를 암기한 사람은 전 세계 어떤 공항이든 어떤 세관 검사든 어떤 스캐너든 아무런 물리적 물체 없이 통과할 수 있으며 반대편에서 기억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관원도 암기된 단어를 압수한 적은 없습니다. 금은 보관 측면에서 테스트 5를 통과합니다. 그것은 천년의 증거와 함께 어떤 시나리오, 어떤 국가, 어떤 상대방과도 작동합니다. 하지만 금은 이동 측면에서 테스트 5에 실패합니다. 상당한 부를 국경 너머로 운반하려는 순간 물리학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게는 실제하며 압수 위험 또한 실제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동 측면에서 테스트 5를 통과합니다. 암기된 12개의 단어는 전 세계 어느 국경이든 감지되지 않고 통과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를 제거할 때 테스트 5에 실패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을 조용히 차단함으로써 말입니다. 코인은 남지만 유용성은 사라집니다. 어느 자산도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하지 못합니다. 각 자산은 상대방이 실패하는 조건을 통과합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통과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보내는 신호, 개인의 의견보다 더 가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기록적인 매수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방이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국가 외환 보유고를 동결했을 때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정밀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 증권, 외환 및 채권이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계좌는 단순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외국 기관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았고 키보드 입력이 그곳에 닿을 수 없었기에 단 1온수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금은 이후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동결된 디지털 보유고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입니다. 외국 시스템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은 예고 없이 정부의 공동 행동에 의해 압수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보관 중인 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세계금협회 World Gold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앙은행의 약 3분의 1이 내년 이내에 금 보유고를 늘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예비자산으로 공식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강제적 수용, 정부 지원 지갑,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통령의 도박이었습니다. 4년 후 대출 협약의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압박을 받은 엘살바도르는 이를 조용히 철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에서 자발적 수용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실험은 한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은 형사 절차에서 압수한 코인들로만 구성된 전략적 비트코인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국제은행 규칙에 따라 금을 최상위 자본으로 보유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분류조차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긴 안목을 가지며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이며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역사가 아직 답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프레데릭 바버 캠벨은 자신의 금을 금고에 두었고 정부는 종이 기록을 찾아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스테판 토마스는 자신의 비트코인을 금고에 두었고 비밀번호를 만들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낼 수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같은 것일까요? 어떤 가치 저장 수단도 시스템이나 그것을 맡긴 person 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말입니다. 금은 그것을 통제하려 했던 모든 제국, 모든 통화, 모든 정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솔리두스는 로마가 멸망한 후에도 수세기 동안 유통되었습니다. 금의 수학은 작동하기 위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자산군이라도 무너졌을 법한 폭락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매번 회복되었습니다. 프로토콜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이 살아남은 것들, 즉 세계 대전, 제국의 붕괴, 그리고 단 한 번의 행정명령으로 개인 소유를 범죄로 규정한 정부로부터는 아직 살아남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질문은 이것입니다. 1933년의 정부는 당신의 금이 눈에 보인다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2026년의 정부는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를 조용히 제거할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자산 모두 동일한 취약점의 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가시성, 비트코인은 허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은 추상적으로 어떤 자산이 더 안전하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 어떤 위협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을 찾으러 오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은행들이 특정 산업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압력을 가해 자산은 온전하지만 소비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입니까? 역사는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다음에 올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역사적 비교가 당신의 금고에 있는 자산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금융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확보하십시오. 지식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